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9월 17일 헌법의 날을 맞아 국가서류보관소에서 중요 연설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헌법 탄생의 역사적 의미를 다시금 강조했습니다. 미 건국의 아버지들이 1787년 9월 17일 필라델피아에서 헌법을 서명한 날로 이는 서구 문명 1000년의 성과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미 헌법은 수세기에 걸친 전통, 지혜, 경험을 산물로 그 어떤 정치적 서류도 이만큼 인류의 상태를 개선시키는 진보를 이루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극좌파들이 국가 공권력에 도전하면서 미국의 위대한 유산을 파괴하려 든다고 말했습니다. 법치의 보편적 상징인 공권력에 대한 좌파들의 극악한 공격을 지적하면서 폭정에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을 선언했습니다. 이에 맞서 역사와 국가를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애국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1619 프로젝트와 크리티컬 레이스 티어리를 비판했습니다. 1619 프로젝트는 2019년 뉴욕타임즈 매거진이 시작한 운동으로 미국 역사에 대한 수정주의 시각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의 아프리카인 노예가 도착한 1919년으로부터 400주년이었던 2019년을 맞아 미국 역사를 미흑인의 공로와 노예제의 결과를 위주로 다시 쓰자는 운동입니다. 아프리카 흑인이 노예로 도착한 날이 미국의 건국일이라는 자학적인 사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앞서 9월 1일 위스콘신 케노시아로 떠나기 직전 1619 프로젝트가 학교에 어느 정도 침투했는지 검토하라고 교육부에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대안교과 과정을 가르치는 학교는 연방 자금의 지원을 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캘리포니아주가 1619 프로젝트를 시행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앞으로는 연방 자금 지원을 바라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탐 카튼 상원 의원도 이에 호응해 1619 프로젝트를 커리큘럼에 반영하는 학교들에 대한 지원을 금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시카고와 워싱턴 DC의 학교에도 침투한 1619 프로젝트는 흑인 작가 니콜 한나 존스에 의해 시작됐고 그녀는 이 평론으로 퓰리처상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니콜의 평론들은 수많은 오류로 점철되어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니콜은 미국 혁명의 목적이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위해서가 아니라 노예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란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니콜은 설탕, 지리, 자본주의, 교통 등 현대 미국 사회의 모든 측면은 1619년에 원제에서 비롯됐다는 해괴한 말도 하고 있습니다. 미 헌법과 건국의 이념을 아예 부정하면서 미국은 태생부터 잘못된 나라라는 주장입니다. 탐 카튼 의원은 니콜의 주장이 흑백 갈등의 수정주의 역사관에 입각해 자유와 평등을 국시로 하는 미국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가 비판한 또 하나의 이슈인 크리티컬 레이스 티어리는 미국의 사회제도가 백인에 의한 흑인 착취에 맞춰져 있다는 이론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건국 이념이 자유가 아닌 억압과 착취에 기반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건국 이념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는 크리티컬 레이스 티어리는 BLM 폭동을 선동하고 미국을 흑백 갈등으로 갈라놓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 같은 미국 역사 부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좌파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막시스트 이론을 주입해 교육을 망치고 있다면서 이를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막시스트 교육에다 크리티컬 레이스 티어리로 교육 프레임을 짜서 미국이 노예제와 인종차별의 굴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으로 학생들에게 잘못된 가치관에 독소를 심고 있다고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좌파들이 미국 역사를 기만과 거짓으로 왜곡하고 모욕하고 있다면서 애국 교육을 증진할 대통령 행정명령을 발동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독립선언사가 서명된 1776년을 기리기 위해 1776 커미션을 발족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을 통해 교사들이 미국의 아이들에게 미국 역사의 기적을 가르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 국가 정체성 바로잡기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미국 사회의 혼란이 잘못된 역사 교육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공의 경제체제가 모택동 시대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1950년대 계획경제 키워드 공사합병의 어두운 그림자가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산당은 50년대 사형 매매업을 하는 소상인을 포함한 민영 공상업자들을 대상으로 사회주의 개조를 실시했습니다. 당시 공산주의자들은 스스로를 무산계급이라고 칭했는데 이들이 나중에 중국 내 알짜 부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집권할 때는 공산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본가를 타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자본가를 타도하면서 실시한 게 공사합병입니다. 당과 사용업자가 경영을 같이 한다는 건데 사실은 봐주는 척하다 자본을 강탈하는 수법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돈이 없기 때문에 자본가들의 돈을 강탈했습니다. 내 건 원래 내 것, 너의 것도 내 것이니 같이 소유하자는 게 공산주의의 본질입니다. 공사합병은 1953년에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10월 이 정치운동은 전국공상연합회가 중국 과도 시기의 총노선과 자본주의 공상업에 대한 개조라는 문건을 전국 대표에게 전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 운동은 1956년에 절정에 달했습니다. 중국 내 모든 공상업은 모든 업종에 거친 공사합병을 완성했습니다. 공사합병이란 명목으로 자본가들의 자산을 빼앗고 20년 동안 매년 5%의 수익을 자본가에게 돌려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1966년 9월이 되자 중공은 갑자기 앞으로는 이 5%도 주지 않는다는 지침을 하달했습니다. 그러다 개혁 개방이 시작되면서 민영 자본가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개혁 개방 기간 동안 과거의 공사합병은 극좌 운동의 산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와 비슷하게 들리는 혼합소유제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9월 15일 중공중앙판공청은 개혁 개방 40여 년 후 처음으로 새로운 시대 민영기업과 통일전선 공작 의견서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중공 내 민영기업에 대해 정치적으로 똑똑한 사람이 되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영기업에 대해 혼합소유제에 참여해 통일전선을 수용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1대1로 같은 국가사업에도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각급 당교와 행정학교가 민영기업인에 대한 당원 교육을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믿을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당원을 양성하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공산당에 돈이 떨어졌으니 이들로 하여금 당의 지갑이 돼줄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모택동 시대 공사합병과 개조라는 단어를 썼는데 시진핑은 이를 혼합소유로 바꾸고 개조 대신 개혁으로 포장만 살짝 바꿨습니다. 이 문건은 중공에 투자한 홍콩, 마카오 기업가도 혼합소유제 개혁 대상에 포함시킨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 제재에 중공의 민간 기업들이 파산에 몰렸는데 다시 공산당의 자산을 강탈당하고 있습니다. 알리바바, 텐센트, 징동 같은 대기업이 털리고 있습니다. 산서성의 유명 문화유적이며 관광지인 핑야오 고성입니다. 199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도 등재된 이곳은 옛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명소입니다. 이곳에서도 이른바 사회주의 강제 개조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공안이 들이닥쳐 주민들과 입주자를 강제로 내쫓고 있습니다. 핑야오 현 정부가 200가구에 대해 갑자기 국유화한다면서 봉인지를 붙이고 주민들을 몰아냈습니다. 국유화한 가옥들은 1958년 사회주의 개조 시기에 공산당이 접수했었는데 2015년 주민들이 돈을 내고 다시 입주한 곳입니다. 그런데 핑야오 정부가 당시 잠시 돈을 받고 돌려준 것은 착오했다면서 다시 빼앗은 겁니다. 한 주민은 5년 전에 16만 유엔을 납부하고 18칸의 집을 샀는데 지금 그 돈을 날리게 생겼습니다. 가옥주들은 방들을 임대하고 있는데 문혁대처럼 임대업을 금지한 겁니다. 핑야오 고성의 집들은 몇 년 새 2배 이상 올랐습니다. 공산당은 주민들의 재산이 불어난 것을 두고 볼 수 없었던 겁니다. 중국에서 건물은 매매는 가능하지만 토지는 국가 소유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상권만 거래되는 겁니다. 중국 공산당은 공공의 이익이란 허울 좋은 명목을 내세워 사유재산을 강탈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돈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뿐 아니라 민간에도 돈이 마르면서 전국에 걸쳐 짓담한 건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중국어로 란웨일로우라 불리는 짓다 멈추는 바람에 폐허로 변하는 빌딩이나 아파트가
전국에 널려 있습니다. 티엔진 서천구에는 596.5m 높이의 초고층 빌딩입니다. 117층 높이인데 2007년에 시작한 공사가 중단돼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 빌딩 주변에도 건설을 멈췄거나 지었지만 입주가 안 돼 폐허로 변한 런웨이 로우가 아주 많습니다. 티엔진 비나이 신구 중탕전입니다. 16동의 아파트가 있는데 창문은 모두 검은 커튼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보통의 아파트와 같지만 사실은 사자들이 잠자고 있는 음택입니다. 정안 능원이라는 팻말이 있는 아파트 단지 입구를 지나면 5만 평방미터 부지의 납골 아파트가 지어졌습니다. 중국인들은 살아서는 집장만 걱정을 하고 죽어서는 묘지 걱정을 합니다. 20평방미터 면적의 묘지를 사려면 20만 유엔 정도가 드는데 이곳 납골 아파트는 인당 3, 4만 유엔이면 됩니다. 워낙 인기가 있어 10만 명의 유골함이 안치됐다고 합니다. 아파트 안에 들어가 보면 매 가구마다 어느 가문 사당이란 붉은색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층마다 25개 가구가 있는데 면적은 20평방미터에서 50평방미터까지 다양합니다. 가족 납골당에는 최대 16개 납골함이 보관됩니다. 이 아파트의 최고 로얄층은 지하실로 46만 유엔쯤 합니다. 아무래도 사람이 매장되는 흙과 가깝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펜트하우스에 해당하는 꼭대기층은 가격이 가장 저렴합니다. 호화 납골당에는 백옥 장식이 적용돼 같은 층이라도 가격이 높습니다. 티엔진의 이 납골 아파트는 상당히 잘 되는 사업입니다. 공익 목적이라고 해서 당국이 가격 제한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산 사람이 사는 아파트는 미입주 물량이 넘쳐나고 가격이 폭락하는 반면 죽은 사람이 머무는 납골 아파트는 나름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